최영일의 시사본부. 안녕하십니까. 최영일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오늘로 예정됐던 대선 후보 사자토론은요, 이번 주 금요일 11일에 열리게 됐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에 이어서 안철수 후보까지 고 노무현 대통령을 소환하면서 유권자의 마음속에 지도자 상으로 자리 잡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자, 한편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고 있는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경기에서 1등으로 들어온 우리 선수가 납득할 수 없는 실격패를 당해서 요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평화와 화합의 상징인 올림픽, 또 공정과 원칙이 가장 중요한 스포츠 경기에서조차 개최국의 위상을 과시하기 위한 무리한 메달 수집은 지양해야 할 텐데요. 자, 개막식에서 문제가 됐던 한복 논란, 또 이게 미국의 패션 잡지 보그로 번졌습니다. 우리 한국 스타일 패션을 중국의 한푸 이렇게 소개를 한 게 문제인데요. 자, 문화 영역에서도 역사와 정체성 투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아차하면 우리 것을 뺏기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할 때 같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출발합니다. 네, 1부에서는요,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리는 한입뉴스 기다리고 있고요. 2부 10분 인터뷰에서는 이 정치권의 노무현 정신, 자, 어떤 이유로 재등장한 것인지 노사모의 전국 대표였던 명계남 배우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최평과 불사조 기자단 준비되어 있고요. 긴급 스포츠본부, 베이징 동계올림픽 이정수 KBS 해설위원을 연결해서 어제 쇼트트랙 경기 편파 판정 상황을 짚어보도록 합니다. 한 입에 쏙 들어가는 뉴스와 찰떡궁합인 이 디저트송 신청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뉴스에 어울리는 노래가 있으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세요. 오늘의 디저트송 선정되신 분께는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네,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립니다. 한입뉴스 시작해보죠.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오창석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방송 전에 여동생이 방송국에 와서 점심을 같이 먹었어요. 네. 그리고 구경을 시켜주는데 오창석 평론가를 보더니 네. 연예인을 본 것처럼 뛸 듯이 기뻐하더라고요. 누가 사람을 섭외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격한 반응을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아, 네. 여동생이 아니고 동원된 군중이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첫 번째, 어젯밤부터 이게 아주 뜨거워요. 이 선수단이 기자회견을 오늘 열었는데 쇼트트랙의 판정이 부당하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박 기자님, 한번 이 상황 정리해 주시죠. 네, 어제 이 경기 보신 분들은 분해서 잠을 못 잤다 하신 분들이 있을 정도로 그런 분들 많더라고요. 정말 이 중국 선수와는 옷기도 스치면 안 된다. 네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가 됐어요. 중국 선수가 스치던데? 네, 예, 그렇네요. 우리는 안 스쳤는데. 피해서 빨리 네. 달리던가 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팔을 뻗어도 닿으면 안 돼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남자 쇼트트랙 1000m 이 준결승을 좀 보면 우리 황대현과 이준서 선수가 각각 조 1위, 2위를 기록했어요. 네. 다른 조에서 했는데 두 선수 모두 뒤늦게 레인 변경 반칙으로 연이어 실격을 당했습니다. 네. 그래서 결승 진출에 실패를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어진 결승에서 1위와 2위가 모두 중국 선수가 되는 그런 상황. 네네. 또 결승에서도 1위를 달리던 헝가리 선수가 나중에 또 실격 처리가 되면서 옐로 카드를 받으면서 이렇게 중국 선수가 금은 메달 차지해서 편파 판정 논란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결국 오늘 윤홍근 대한민국 선수단장이 기자회견을 열어서요. 이것과 관련해서 IOC에 항의 서한문을 발송했고 네. 그다음에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에 제소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IOC 이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에게 직접 항의하겠다라고도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뀌거나 변화가 없으면 앞으로는 뭐 우리가 이걸 보이콧할 수 있는, 그러니까 경기에 출전하지 않을 수도 있다, 뭐 이런 강경한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뭐 이번 판정의 부당함을 공식화해서 다시는 국제 빙상계와 스포츠계에서 우리 선수들에게 억울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윤호근 단장이 강조를 했습니다. 자, 재발하지 않도록이라고 했는데 당장 어제는 이게 오늘도 방송에서 계속 나오니까 네. 그 장면을 보고 또 봐도
이 3위로 가고 있다가 1위로 딱 치고 올라가는 장면이었어요. 네. 너무 매끄럽게 들어가서 박수를 치면서 좋아했는데 계속 다시 봐도 뭐가 실격패 당할 파울이지? 이게 와닿지 않아서. 자, 일단 선수단의 기자회견이 오늘 있었는데 이 선수 단장의 인터뷰를 육성으로 들어보겠습니다. ISU와 IOC에 어제 강력한 항의 사안을 발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금일 ISU 회장단을 선수단장이 면담을 할 계획이고 강력한 항의와 재심 요청 및 개발 방지책 마련 등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또한 IOC 바위원장님께 IOC의 정신과 이러한 부당한 관행에 대한 재발 방지를 강력하게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차후 경기에는 충분히 반영이 될 것이고 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라고 보고 있고 또 우리 젊은 선수들에게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우리 선수들의 4년의 피와 땀을 보호하려고 하는 노력이 충분한 힘이 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네. 자,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의 제소, 항의, 기자회견.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이런 정도인 것 같은데 문제는 이게 부당한 판정이라면 바로 잡혀야 한다. 이게 지금 우리 국민 다수들의 지난밤 사이 입장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게 그런 가능성이 어떤가 싶어서 오평론가님 좀 가능성 있습니까? 글쎄요, 이제 제가 판정 내리는 건 아니라서 잘 네네네. 모르겠지만 예전에 그 김동성 선수와 오노 선수. 오노, 안톤 오노. 네, 기억나실 예, 겁니다. 기억나죠. 생생합니다. 꽤 오래됐었는데 그때도 아마 안 받아들여졌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 스포츠 경기가 끝나고 난 이후에 뭐 그 자리에서 바로 항의했었어야 한다라고 해서 네. 그 자리에 바로 항의한다 하더라도 번복된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올림픽 일정이 그대로 있는데 이것이 잘못됐다고 하면은 이 경기를 지금 만약에 결승을 중단시켜 놔야 되는 것인지 만약 결승이 끝나는데 이게 잘못됐다고 판단 나오면 그걸 다 취소하고 다시 준결승부터 해야 되는 것인지 네, 네. 그러니까 절차상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우리 선수가 지난 4년 동안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준비를 많이 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발생해서 굉장히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러니까 네티즌 같은 경우는 눈 뜨고 코 베이징 올림픽이다. 그런 얘기가 어제 많이 돌았죠. 네, 엄청 이 사진이 많이 돌면서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데 참 석연치 않고 네네. 비단 우리나라 선수뿐만이 아니라 중국과 비중국 선수가 경기를 하는 그런 느낌마저 들 정도로 전 중국의 편파 판정이 좀 매우 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주최국 어드밴티지라고 하기에는 뭐 약간의 근거가 아슬아슬하다 싶으면 네. 예를 들면 심판 판정이 이쪽으로 기울 수도 있고 저쪽으로 기울 수도 있다. 예를 중국 쪽으로 기울어서 그럼 이제 억울해도 네. 이게 논란이 있는데 어제는 제가 비디오를 아무리 봐도 논란의 여지가 별로 없어서 그러니까요. 황당하다 그러는 거죠. 근데 오늘 이 긴급 기자회견인데 이 통역이 또 동반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로이터 통신 기자가 항의를 하고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까 네. 퇴장해버렸다고 하는데 또 해명은 또 이렇게 나왔습니다. 급하게 기자회견을 열다 보니 여러 사정으로 준비가 되지 않았다. 양해 부탁한다 하는 이제 선수단 입장인데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외신 기자들에게 특히 네. 알려야 되는 상황인데 뭐 국내는 우리 기자들이니까 다 눈으로 보고 다 느끼고 다 알잖아요. 이것도 조금 해외에서 치르는 경기인데 왜 통역이 동반하지 않았을까 좀 안타까운 지점입니다. 네. 뭐 지금 보면은 국제빙상 경기 연맹이 오전에 내놓은 성명을 보면 네. 연맹 규정에 근거해서 심판은 이런 우리의 항의 또 헝가리의 항의 이런 항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네.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경기 규칙 위반에 따른 실격 여부에 대한 심판의 판정에는 항의할 수 없다. 이렇게 또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제 있었던 이런 심판의 판정에 대해서 우리 선수 황대현 선수 같은 경우는 이게 정말 그 레인 침범, 그러니까 레인에 이제 들어오면서 반칙을 한 게 분명하다 또 이런 입장을 내놓기도 했고요. 헝가리에서도 항의한 결승전에서 네네. 선수가 1위로 통과했다가 비디오 판독 끝에 옐로 카드를 받고 탈락해 2위로 들어온 중국 선수가 금메달을 획득했잖아요. 네네. 여기에 대해서도 이 헝가리 선수가 뭐 반칙을 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자, 그러니까 이제 재심 어떤 판정의 번복은 없을 것 같은 분위기로 네. 가고 있는데 자, 이게 지금 베이징 동계올림픽 초반입니다.
17일 중에서 이제 뭐 제대 4일 개막했고 5일, 6일, 7일, 8일째인데 네. 앞으로 갈 날이 더 많은데 이런 편파 판정이 계속 나오게 된다면 이건 굉장히 좀 여러 나라마다 억울한 선수마다 항의가 굉장히 거세질 수도 있겠구나 하는 또 우려가 돼요. 네. 올림픽의 정신을 생각하면 예. 그건 아니다 싶은데. 그렇습니다. 자,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오늘 이슈로 들어가 봅니다. 여야 대선 후보들 자, 원래는 오늘 8일 예정인 줄 알았는데 무산됐고 네. 오는 11일에 2차 TV 토론한다. 박 기자님, 요거는 변동 없겠습니까? 네. 뭐 지금 쭉 보면 국민의힘이 원하는 대로 날짜가 지금 다 돼가고 있다. 네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는데요. 이 여야 4당이 다 11일에 하기로 어제 합의를 했고 물론 오늘 세부적인 토론 주제나 뭐 사회자 문제나 여러 가지 것들을 세부 조정을 합니다. 하지만 큰 이변이 없는 한 11일 금요일에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2시간 동안 2차 TV 토론 예정돼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에서 문제 삼은 부분이 JTBC가 편향적이다. 네, 이 네, 부분을 네. 얘기했었죠. 그래서 어떻게든 이걸 좀 풀어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던 건데 그래서 주관이 종합편성 채널 4개사와 보도 전문 채널 2개사 6개 방송사가 공동 주관을 합니다. 그리고 주체는 똑같이 한국기자협회가 주체를 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정치, 경제, 사회 분야 다양한 주제에 대한 견해를 밝힐 예정이고 상호 자유 토론을 통해서 후보 간 검증도 심층적으로 하겠다. 네. 그리고 눈에 띄는 게 한국기자협회가 회원사들에게 의견을 좀 듣는다고 해요. 그래서 후보들의 언론관도 검증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 황무성 단장이 네. 황상무 단장이죠. 황상무 단장. 지금 기자협회도 편파적이라고 했던 거죠. 그렇습니다. 기자협회도 편파적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정확히는 이제 좌편향이다는 좌편향이다. 좌편향이다는 표현을 썼죠. 그래서 네. 이제 기자협회부에서 즉시 전국의 199개 언론사 11,000여 명의 회원을 가진 57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네네. 진보와 보수 언론이 모두 함께하고 있는데 네네. 여기에 대해서 사과하라고 했을 때 이제 황상무 전략단장 같은 경우는 잘못을 좀 시인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 예. 그래요. 네. 본인도 SNS에 사과를 언론인 했습니다.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그 언론 속에 있었던 네네네. 그리고 만약에 지금도 회원인 걸로 네. 현재도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좌편향이라고 만약에 단정을 지었다면 네네. 그 얼마 전까지 사실은 9시 뉴스를 진행했었는데 네. 어떤 기사가 올라오면은 어떤 편향이다라고 마음속에 있었던 것인지 의심이 들 정도로 그 부분은 바로 발언이 좀 부적절했다. 왜냐하면 다른 이유를 보통 정치는 어떤 일을 하기 싫을 때 다른 명분을 가져옵니다. 다른 명분을 가져와서 나는 하고 싶지만 이것 때문에 못하겠어라고 얘기하는데 이유를 명분을 너무 잘못 가져왔어요. 그래서 좌편향이라는 것은 진보 보수 다 포함되어 있는 언론 모든 총체에 이렇게 좌편향이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진보 기자들은 진보 기자대로 왜 좌편향이 뭐가 잘못된 거야라고 기분 나빠하고 보수 기자들은 우리 보수인데 왜 진보라고 얘기하는 거야? 해서 또 기분 나쁘고 양쪽을 다 기분 나쁘게 만들었던 내용입니다. 그렇게 됐네요. 자, 이 오늘 밤에 예정대로 이 토론이 있었다면 내일 우리가 저 한입뉴스에서 네. 분석하고 털거리가 아주 풍성했을 텐데 예. 금요일 밤에 열리니까 이건 또 다음 주나 돼야 네. 이 토론의 여파를 우리가 시사본부에서 짚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 궁금한 건 그거예요. 과연 그러면 1차 토론은 우리가 잘 받고 시청률도 39% 압도적으로 높았는데 네. 2차 토론은 좀 1차 토론과는 다르지 않겠는가? 자, 박 기자님 혹시 각 후보마다의 전략 예상되는 지점이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보면은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제일 이제 내세우고 강조할 부분이 바로 정책적인 그런 전문성인 것 같아요. 네. 그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해왔던 그런 실적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일해본 사람이 더 잘할 수 있다. 네. 이걸 계속해서 강조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뭐 이 경쟁 상대 정책 역량 부족을 그걸 통해서 드러나게 하겠다. 네거티브나 이런 거 없이 정책적으로 가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국정 철학을 밝히는데 에너지 쏟겠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외교안보 전략부터 경제 비전까지 전 분야 정책 공약을 발표했기 때문에 이걸 효과적으로 전달하겠다. 그러니까 새 정부의 청사진을 부각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한 가지 첫 토론 때처럼 대장동 의혹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좀 파고들 그런 계획이에요. 네. 그래서 지난번에 좀 미진한 부분이 있었고 이재명 후보가 제대로 답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얘기를 빌려보면 이재명 후보가 좀 도망갔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거든요. 네네. 이걸 좀 추궁하는 모습이 좀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특히 단일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양강 후보보다 나은 점이 이거다.
미래 비전에 대해서 또 과학 기술에 대해서 더 확실한 게 있다. 이걸 좀 드러내려고 할 것 같고 연금 개혁 문제에 대해서 합의를 이끌어냈잖아요. 그런 좀 정책적인 면에 있어서 뭔가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또 만들어내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심상정 후보는 덜 나쁜 후보가 아닌 최선의 후보 선택해달라 이게 호소할 계획인데 주사일 근무제나 아니면은 이 진보적인 아젠다를 계속 강조하면서 특히 1차 토론 때는 이 미투 관련된 얘기나 아니면 또 특히 외교안보 관련되는 질문을 윤석열 후보한테도 세게 하고 하면서 네. 질문이 날카롭다. 이재명 후보 향해서 대장동 관련된 질문은 날카롭게 했었는데 그런 부분을 좀 부각시키면서 좀 유권자들의 관심을 더 끌어내는 그런 네. 전략을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각 후보마다 이제 이 탐색전은 끝났다. 이제 좀 본격적인 토론에서 득표 전략을 구사할 것 같은데 제일 궁금한 대목은 이거예요. 오평론가님 어떻게 보실까 궁금한데 지금 장 외에서는 네. 이른바 네거티브 또는 상대에 대해선 검증 이런 이름으로 뭐 배우자, 가족 문제 또 대장동 상황이 약간 새로워진 게 곽상도 전 의원이 구속이 되면서 네. 박영수 전 특검 얘기가 나오고 네. 그러니까 이제 하나는 성남 도시개발공사 쪽으로는 이재명 시장이 설계자 아니냐 책임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야권의 공세가 있는 가운데 저희 국민의힘도 자유로운가 이런 물음표가 또 달려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결과적으로는 한번 그 모습이 재현됐었던 게 대장동과 관련해서 질문했을 때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게 질문했을 때 이재명 후보가 여기에 애초에 부산저축은행 대출 안 해줬으면 시작되지 않았을 거 아니냐라고 네.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어버렸거든요. 그럴 때 이제 윤석열 후보가 이제 웃으면서 그건 말이 안 된다. 네. 그리고 국민의힘 관계자가 있었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랑 상관없다. 라고 하고 이재명 후보는 여기에 대해서 최종 결정권은 나지만 시의회 구성이 그 당시 국민의힘이 대다수였다. 물론 이제 정당명은 바뀌었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완전히 공공환수하는 것을 막은 네. 것은 네. 당시 국민의힘이다.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대장동 문제를 또 한 번 적어도 윤석열 후보가 질문을 네네. 하게 된다면 이재명 후보는 말씀하셨다시피 곽상도 의원 얘기도 할 수 있지만 박영수 특검의 딸이 네네. 11억 정도를 네. 회사로부터 빌린 내용.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퇴직금으로 50억 받은 것과 비슷한 충격인 것이 네네네. 일반 직장인이 퇴직금으로 어떻게 50억을 받을 수 있는가 이게 하나가 있고 박영수 특검의 딸은 일반 직장인이 회사를 상대로 어떻게 11억을 빌릴 수가 있는가. 직원이 이건 사실 거의 불가능한. 거의 불가능한 게 아니고 전 처음 봐요. 그러니까 이제 퇴직금보다 더 힘든 내용입니다. 직장 사실. 생활 저도 많이 했지만 네. 아니 누구나 다 생활자금 전세를 한다 이사를 간다 집 사서 모자라면 은행에서 대출 받아야 되는데 네. 대출 안 되면 발을 동동 구르는 것이고 네. 그럴 때 회사에 제가 전세금 뭐 1, 2억만 빌려주십시오 해도 불가능한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보통은 빌린다 하더라도 규정상 어떤 저리 대출을 하겠죠. 회사가 담보를 해줘서. 그러니까 회사가 뭐 이제 이 상당히 좀 보유 자산이 네, 넉넉하다면 복지 차원에서 네. 프로그램으로 할 수는 있겠어요. 네. 그런데 퇴직금은 적어도 퇴직금이라는 규정은 있잖아요. 퇴직하고 나서 그렇죠. 어떤 돈을 준다. 그렇죠. 근데 다만 그 금액이 커서 놀랐던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회사를 상대로 이제 빌려서 적어도 대장동 게이트라는 것이 불거지기 전까지 단 1원도 갚지 않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 일이라는 거예요. 어떤 회사도 특별한 이런 아무리 사용자를 썼다 하더라도 일반 직장인에게 11억을 빌려주기 쉽지는 않습니다. 네, 이거는 네. 거의 정말 이거 퇴직금 11억 받기도 힘든데 무슨 그 직장인이란 그 회사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11억을 빌린다. 이건 사실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왜 이렇게 이렇게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생각해요? 뭐 그럼 저희 일은 아닙니다라고 하더라도 네. 검사로 봤을 때 박영수 특검의 딸이 이렇게 한 회사로부터 이렇게 큰 돈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폭리를 취한 대가로 볼 수 있지 않아요? 이렇게 바로 질문하면은 사실 면구스럽죠 답변하기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심상정 후보나 뭐 예를 들어서 안철수 후보가 질문한다면 모르겠지만 윤석열 후보가 질문한다면 이재명 후보는 이렇게 되치기가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뭐 부인 김건희 씨 얘기는 이재명 후보가 이제 건드릴 수가 없게 되겠죠. 윤석열 후보가 바로 김혜경 여사 거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니까. 그리고 EU 텍소노미라는 발언이 굉장히 어렵다. 네네. 뭐 저도 사실 뭐 처음 들어보긴 했으나 결과적으로는 EU에서는 원전을 그린 에너지로 채택을 하자, 일부를 허용하자. 이거는 네네네. 이제 윤석열 후보의 원전 확대, 뭐 탈원전 폐지와는 맥이 닿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거는 반대로 대치할 수 있겠죠. 우리나라만 왜 그러냐. 원전 계속 해야 되는데 원전 안전하다고 EU는 발표하지 않았느냐라고 공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이재명 후보는 여기에 대해서 적절한 답변을 또 준비를 해야겠죠. 네, 또 뭐 이 TV 방송 보니까 어떤 혹자는 자 이번엔 윤석열 후보가 어려운 용어를 하나 들고 와서 뭐 이거 아십니까 하고 이제 네.
되치기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아마 국민들이 보면서 전 소소한 복수, 뭐 장학 퀴즈 또 이런 얘기가 나올지 그럴 않겠는가. 수도 있겠네요. 설마 그럴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그럴까요, 박 기자님? 저는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단어의 뜻을 물어보고 이런 것 자체가 뭐 장학 퀴즈다. 이거는 본질에서 벗어난 거다라고 지적했기 때문에 그럴 것 같지는 않고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어떤 개념이나 단어의 뜻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의미에 대해서 물어보는 질문이 계속 나왔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아마 안철수 후보나 다른 후보가 청약 통장 관련해서 그러니까 지난번 경선 때 유승민 전 의원이 청약 통장에 대해서 물어봤었고 윤석열 후보한테 이번에 청약 만점이 몇 점이냐 물어봤었고 또 청약 관련해서 다른 또 질문을 또 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들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받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거기에 대해서 더 이제 공부하고 나오느냐 알아보느냐 아니면은 그냥 넘어가면 끝으로 생각하지 않느냐 이것도 아마 체크할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만약에 어른 질문을 소심한 복수로 가져온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전략상 너도 한번 당해봐.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 1차까지 뒤집어 버리기 위해서 국민의힘 전략상으로 살짝은 고려해 볼 수도 있다. 그럼 민주당에서 살짝 그 고려 대상을 대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이재명 후보는 바로 답변하면 되죠. 그 윤석열 후보 그 용어 못 알아들었을 때 알려주면 된다고 하지 않았느냐. 알려주십시오. 지금 당장 모르겠습니다. 라고 그냥 뭉개버리면 돼요. 똑같이. 왜냐면은 이걸 몰랐다고 욕하면은 본인도 몰랐던 것이 다시 한 번 더 이제 받는 거기 때문에 부끄러운 일이 윤석열 후보 거니까. 입에서 나왔었던 알려주십시오 발언을 이재명 후보가 하면 됩니다. 제가 괜한 걸 물어봐서 이 아직 벌어지지 않은 2차 토론의 여러 가지 양상을 예상을 해보니까 벌써 좀 머리가 아프네요. 다만 정말 다시 한번 정책 토론이 잘 되길 바랍니다. 그럼요. 국민들이 듣고 싶은 것, 국민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 국민들에게 좀 희망 줄 수 있는 것. 이왕 1차 때 그래도 고성 오가지 않고 네거티브 없었던 걸 다행이라고들 많이 평했으니까 2차도 치열한 건 좋으나 좀 비생산적인 얘기들 말고 국민들에게 도움되는 얘기로 싸워도 싸웠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자, 지금 12시 42분 넘어간 시간인데요. 점심시간 교통 상황을 좀 알아보고 오죠. 교통정보센터에 오수미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교통량이 감소할 시간대라 정체는 대부분 상습 정체 구간에서만 살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먼저 중부고속도로 남이 쪽으로는 오창 분기점 부근에 승용차가 고장으로 서 있는데 처리 여파로 4km 구간에서 막히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판교 구리 쪽으로는 송파에서 작업의 여파로 정체고요. 반대 구리에서 판교 방향은 강일부터 상일까지 차량 이동이 많습니다. 경기 서쪽으로 가서는 부천 지역인 송내를 중심으로 양방향 다 속도를 못 내고 있습니다. 한편 화재 사고 소식이 있는데요. 경기도 고양시 창릉동 사거리에서 용두 사거리 방향 벌말 입구 부근에 한 비닐하우스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지금 진화 작업을 하면서 검은 연기가 자욱하고 주변 혼잡하니까 주의를 해서 이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자 이재명 후보의 행보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김종인 전 국민의힘 총괄 선대위원장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제 김종인 전 위원장은 찾아왔으니까 만났다. 뭐 이것저것 잡담을 나눴다. 이런 정도 중요하지 않은 듯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또 이제 이상돈 교수 만났죠. 어제 점심. 네. 그리고 또 윤여준 전 장관 만난다고 하는데 언제 만납니까? 네, 오늘 만찬을 할 것으로, 그러니까 저녁을 같이 먹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거 좀 비공개 회동이고요. 그러니까 좀 흐름을 쭉 보면 이른바 이제 중도 보수층을 좀 공략하는 그런 흐름들 좀 볼 수가 있고, 이 뭐 민주당의 선거 전략을 좀 들어보면 이번 주는 특히 중도 표심, 또 부동층 표심 좀 공략하는 주로 삼아서 좀 집중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인재 등용이나 뭐 정책을 쓰는 데 있어서 좌우가 따로 없다. 뭐 김대중 전 대통령, 박정희 전 대통령 따로 없는 거다. 그러니까 정말 실용적으로 우리 국가에 나라에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과 인재들을 계속 등용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런 얘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윤여준 전 장관을 만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평론가님, 효과가 있을까요? 작은 효과라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이런 회동을 연이어서 가지고 있는 거죠. 다만 아마 처음 만났을 때는 김종인 전 선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뭐
만나보니 괜찮은 사람이더라. 경제 분야가 해박하더라. 이런 답변을 원했을 텐데 일부 메시지가 뭐 잡담한 건데 뭐 이렇게 나와버려서 회동의 성과가 조금은 꺾였습니다. 예. 그 이상돈 전 의원 같은 경우는 그냥 아주 평범한 이야기를 남겼고 윤여준 전 장관은 어떤 메시지를 남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민주당 차원에서 이런 전략을 펼쳤을 때는 김종인, 이상돈, 윤여준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보수 색채가 아주 짙은 네네. 원로를 만나서 그래도 아직까지 보수를 대표하기 힘든 정치 무경험자 윤석열 후보보다는 이재명 후보가 더 낫다라는 메시지를 듣길 바랬을 텐데 일단은 앞선 첫 번째 메시지 좀 많이 약했고 네. 두 번째, 세 번째는 이제 평타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고만고만했고. 윤여준 장관이 어떤 메시지를 낼지는 조금 더 기다려봐야 할 것이고 네. 만약에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한 번 더 돌 수 있습니다. 아, 예. 그렇죠. 막판에 가서 뭐 지지를 해달라고 얘기를 한다든지 그 제가 생각에 세 분이 공개적으로도 무슨 캠프에 들어간다고 얘기한 적은 없고요. 네. 민주당에서 캠프 차원의 어떤 직책을 주기도 애매합니다. 김종인 전 선대위원장은 말도 안 되는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가장 느슨하게 지지하고 연대할 수 있는 거는 잘 만났다. 만나보니 괜찮더라. 이런 바람을 일으켜서 그 윤여준 전 장관이 2012년에 문재인 당시 민주당 후보에게 지지 연설을 했었습니다. 그래요. 그 정도까지 최대 열어두고 있지 않을까 민주당에서. 그게 진짜 느슨한 연대지만 확실하게 지지하는 방법이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말씀드렸다시피 한 60대 이상의 윤석열 후보를 보수 후보, 정통 보수 후보로 인정하지 못하는 보수 유권자들에게 어느 정도 메시지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세 사람이 좋은 메시지를 낸다고 해서 20에서 50이 흔들릴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원로 정치인을 꾸준히 봐왔던 고연령층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약간 흔들기를 시작한 것이 아닌가. 만약에 근데 강력한 메시지가 계속해서 나온다면 언론을 세게 탈 수밖에 없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계속해서 아마 전략을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아까 이제 2차 TV 토론의 이 사자의 뭐 전략도 우리가 한번 짚어봤습니다만 지금 남아있는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제가 D-30이었는데 사전 투표 날짜로 계산하면요. 이건 뭐 한 25일 남은 셈이에요. 자, 그런데 이 마지막 변수는 무엇인가? 여기서 이제 항상 지금 꼽아지는 게 단일화죠. 단일화 관련해서 뭐 윤석열 후보, 안철수 후보 조금씩은 엇갈리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온도차가 있다. 이런 이제 평가들이 나오는데 네. 박 기자님 이제 냉정하게 팩트만 짚어보면 어떤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 보면 단일화 얘기가 좀 솔솔 나오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저께 원희룡 선대본 정책본부장이 네. 언론 인터뷰에서 단일화 논의할 때가 됐다 이런 언급을 했고요. 예. 그다음에 단일화에 대해서 말을 아껴왔던 윤석열 후보도 어제 보면 단일화를 배제할 필요는 없다. 또 한다면 안 후보와 나 사이에서 전격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다. 후보들 간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뭐 구체적인 또 실행 계획까지 좀 내놓은 셈이잖아요. 후보들 간에 단판 짓자 뭐 이런 셈인데 그러자 원래는 이 권영세 선대본부장이 원희룡 이 본부장 얘기 나왔을 때는 좀 단일화에 부정적이라고 했다가 맞아요. 윤석열 후보의 인터뷰 내용이 이제 보도가 되고 하니까 단일화 가능성이 열려 있다. 또 이런 말을 했어요. 네네. 조금씩 바뀌어 나가는 것 같고 이준석 대표도 좀 부정적인 입장 계속 보이고 있는데 예. 오늘 또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안철수 후보와의 뭐 여론조사해서 단일화하는 건 안 된다. 뭐 그렇게 얘기한 걸 보니까 뭐 단판식 아니면 안철수 후보가 뭐 사퇴하거나 양보하는 식이 되면 할 수 있다. 뭐 그거는 사실은 그 단일화 제의가 맞아요, 그게? 주는 거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어쨌든 두 후보가 합칠 수 있다라는 얘기는 네. 계속해서 국민의힘에서 나오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안철수 후보 입장이겠죠. 그렇죠. 상대가 그렇죠. 다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안철수 후보가 오늘 관훈 클럽 초청 토론에 나왔습니다. 예. 거기서 단일화 절대 없다. 100% 완주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당선되기 위해 나왔다. 네, 그런 얘기를 오늘도 강조를 했고요. 그동안 정치를 시작하면서 9번의 뭐 선거를 쭉 치러왔는데 그중에 내가 단일화 하겠다고 할 때만 단일화 했지 그 빼고는 단일화 안 했다. 이렇게까지 끌려다닌 적은 얘기했습니다. 없다. 네. 여기 나와서도 그 얘기를 하셨어요. 예를 들면 너무 철수를 많이 하신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철수한 적 없다. 그거는 이제 가공된 이야기다라고 단호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안철수 후보도 단일화 가능성이 하나는 열려 있는 것 같아요. 네. 안일화. 네. 예, 안철수로 단일화되는 경우에는 하겠다는 건데 지금 아까 이준석 대표 얘기는 이게 단일화를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안철수 후보를 그냥 이렇게 주저앉히려고 하는 네. 압박으로 느껴져서 자, 오평론가님이 딱 객관적으로 보시기에 야권 단일화의 가능성 어느 정도 될까요? 저는 여전히 매우 높게 열려 있다고 높다. 생각하는데
중요한 거는 과연 이준석식 화법이 네. 예, 단일화에 도움이 진짜 될 것인가. 왜냐하면 단일화를 진짜로 안 할 거라고 이준석 당대표처럼 얘기를 한다면 다른 의원들이 얘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두 명이 배드캅 붓값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 그룹을 나눠서. 한 명은 때리는 역할을 하고. 네, 이준석 대표는 전략상 단일화를 하든 안 하든 우리는 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계속해서 안철수 후보를 지원나갑니다. 실제 안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발언을 세게 나가면 네.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은 실제로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세게 나가는 전략을 지난 재보궐선거 오세훈 안철수 단일화 하듯이 맞아요. 당대표는 그 역할을 하면서 계속 세게 때리고 물밑에서는 공동정부 구상하겠습니다. 네. 책임 총리하겠습니다. 의석수 3개 있죠. 3명 모두 장관 입각시키겠습니다. 이런 지분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 이준석 대표가 얘기한 거간꾼이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끝까지 좀 지켜봐야 할 텐데 글쎄요. 아직까지는 저는 일단은 2월 13, 14는 그전까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다음 텀인 3월 4일 사전투표 날이 있죠. 그 전까지 네.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향방이 갈리지 않을까. 뭐 3월 9일이 대선인데 네. 3월 8일에 어떻게 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네. 마지노선은 저는 3월 3일이라고 3월 생각합니다. 3일. 네. 그런데다 또 이제 투표용지 찍는 2월 27일. 네. 그 전후 맥락을 지켜봐야 되겠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계속해서 압박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지지율이 계속해서 엎치락뒤치락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안정적인 정권 교체를 바라는 야권 지지층 입장에서는 합쳐라 이런 얘기 할 것 같고 특히 오늘 보면은 이 임명진 목사 자유한국당 네네네.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내고 안철수 후보의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언론과의 통화를 좀 보면 윤석열 후보가 단일화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안철수 후보가 응하지 않는다면 안 후보 지지를 철회하겠다. 이렇게까지 오늘 단일화 얘기했어요. 하라는 입장이군요. 네, 그러니까 이런 압박이 네네. 그러니까 정권 교체를 꼭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에서는 계속 나올 걸로 보입니다. 그래요. 자, 이제 또 뭐 이 공약들도 계속 발표되고 있고 그런가 하면 또 이제 이른바 검증 국면에서도 여러 가지 새로운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이재명 후보는 이제 배우자 김혜경 씨 과잉 의전 논란으로 설명절부터 좀 곤욕을 치르고 있죠. 네. 이 제사 음식 심부름 얘기가 나왔는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네, 이게 이제 지난해 3월 경기도청 직원이었던 A 씨가 이 도청 총무과 소속, 그러니까 계속 등장했던 배모 씨의 지시로 이재명 후보 가족의 제사 음식을 구매해서 자택에 전달했다. 이런 JTBC 단독 네, 보도가 네.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보도에 따르면 A 씨가 과일 가게에서 구매한 물건 등을 촬영한 사진을 이 메신저 앱을 통해서 배 씨한테 전송을 했고 네. 추가 지시를 받아서 이 후보 자택에 있는 차량으로 물건을 옮겼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JTBC가 이 경기도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토대로 경기도가 해당 과일 가게에서 내방객 접대 물품 명목으로 43만 원 상당을 구입했다. 이렇게 전했어요. 그래서 이게 개인적인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관련된 제사 음식 심부름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이거는 뭐 김 씨가 아닌 김혜경 씨가 아닌 이재명 후보가 개인 사비로 이 배 사무관에게 제사 음식 구매를 부탁한 거다. 그래서 배 사무관이 다른 공무원에게 지시한 거고 현금으로 구매해서 영수증은 남아있지 않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 지시와 그다음에 이 구매 명목으로 남아있다는 경기도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이 남아있다는 이것과 이제 다르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업무추진비로 지출한 내역은 공금으로 접대 물품을 산 것으로 별개의 일이다. 이게 민주당의 주장이에요. 자, 해명까지 나왔으니까 이건 또 이제 언론 검증이 필요하겠죠. 반면에 네. 또 윤석열 후보는 군 면제를 부동시 두 눈의 시력이 너무 차이 나는 걸로 받았는데 이후에 또 검사로 임용될 때는 이 정상이었다. 네. 이런 또 이야기가 나와서 자, 양쪽 다 논란이 있습니다. 이거는 계속 검증해 나가기로 하고요. 자, 이 오늘 한입뉴스는 여기서 정리하죠. 박정호 기자, 오창석 평론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청취자 7977님 4년 동안 선수들이 흘린 피와 땀이 제대로 된 판정으로 웃음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방탄소년단의 피, 땀, 눈물 신청합니다. 노래 듣고 저는 2부로 돌아옵니다. 눈물도 내 몸, 마음, 영혼도 너의 것인 걸 잘 알고 있어 이건 나를 벌받게 할 줄 Touches and cream, sweeter than sweet Chocolate cheeks and chocolate wings But 너의 날개는 악마의 걸 너의 그 sweet 앞엔 비려 Kiss me 아파도 돼 어서 날 조여줘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요즘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머리에 염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지금처럼 머리 염색을 하는 사람이 많지 않던 시절에 머리카락 색깔이 아주 까만 친구가 자기 머리 색깔이 너무 까매서 싫다면서 짙은 갈색으로 염색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아주 까만 것을 가리킬 때 쓰는 표현으로 칠흑 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물을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완전히 어두운 것을 가리켜 말할 때도 칠흑 같다라는 표현을 쓰지요. 그래서 칠흑 같은 머리카락이라든지 칠흑 같은 밤, 칠흑 같은 어둠과 같이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칠흑을 글자로 쓸 때 특히 받침을 잘못 쓰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그럼 이 단어의 받침을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칠흑의 두 번째 음절 흐 밑에 기역 받침을 쓰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리을 기역 받침을 쓰는 것이 맞을까요? 아마도 리을 기역 받침을 쓰는 것으로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은 기역 받침을 쓰는 것이 맞습니다. 칠흑이란 말은 오칠자에 검을 흑자를 쓰는 한자어로 오칠처럼 검고 광택이 있는 것 또는 그런 빛깔을 뜻합니다. 까맣다는 것을 뜻하는 한자 흑자의 받침을 생각하시면 어떤 받침을 쓰는 것이 맞는지 기억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시선은 뜨겁다.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의심이 드는 사건입니다. 아니 정치 권력이 더 두 번째는 세죠. 뭐냐면 정말 진짜 그건 지금 대변이에요. 김영남 의원 때론 차갑게 식혀야 할 때도 있다. 그러니까 너는 죄가 있어. 이렇게 판단하는 건 잠시만요. 아니면 제가 그만 문제라고. 제가 끊고 가겠습니다. 시사는 시원하다. 이처럼 소가 화장실을 이용하면 배설물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으니까 온실가스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하는군요. 시원한 바람처럼 기분 좋은 소식이 있다. 시사의 핫앤쿨 KBS 1라디오에 다 있습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정준희 교수의 KBS 열린 토론, 평일 밤 10시 5분 김성환의 시사야. 많은 청취 바랍니다. KBS 58분 날씨. 한파특보 해당 지역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강원 산지, 충북 제천, 경북 산지 등에만 남아있는데요. 이들 지역은 내일도 영하 10도대의 추운 아침을 맞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그 밖에 전국 대부분 지방은 아침부터 예년 기온을 되찾아 추위가 누그러졌고요.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4.1도로 평년 수준이었습니다. 남부지방은 초봄 못지않은 포근한 낮 시간이 되겠고 오늘 미세먼지도 없는 대기도 청정한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 5도, 대전 7도, 전주 6도, 대구 8도 등 3도에서 10도의 분포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습니다. 내일은 맑은 뒤에 오후부터 구름 양만 늘겠는데요.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4도, 대관령 영하 14도 등 영하 11도에서 영상 2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6도, 전주 8도 등 4도에서 11도의 분포입니다. 다만 건조특보는 강화되고 해당 지역도 광범위해졌습니다. 서울과 경기 내륙, 영동, 영남 지방의 대기가 매우 건조하고요. 그 밖의 지역도 건조한 곳이 많습니다. 화재 예방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제주 남쪽 먼 바다의 물결이 오늘까지는 1.5에서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9도, 습도는 23%입니다. KBS 58분 날씨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민주당 선대위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처가가 전국에 19만 평 344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상당수가 차명 보유 부동산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과잉 의전 논란을 맹비난하며 이 후보 측에 관련 자료 공개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제가 정권 교체의 주역이 되러 나왔다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측에 후보 단일화론에 선을 그었습니다. 중소기업 기술 탈취를 막기 위해 비밀 유지 계약 의무화와 기술 탈취 행위가 발생하면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 등을 담은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전운이 고조하는 우크라이나의 운명을 둘러싸고 세계 열강의 정상회담이 현지 시간 7일 동시에 열렸습니다. 미국 워싱턴 DC에서는 미국과 독일 정상이, 러시아 모스크바에선 프랑스와 러시아 정상이 만나 우크라이나 위기의 해법을 논의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10분 인터뷰. 네, 화제의 이슈를 짚어보는 10분 인터뷰 시간입니다. 이 대선판에 다시 등장한 키워드 노무현 전 대통령이었는데요. 자, 대선 후보들 저마다 노무현 정신을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 자, 그래서 오늘은요, 노사모 전국 대표를 지내신 명계남 배우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한번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죠. 자, 명배우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보라색 머리이세요. 언제 봐도 참 멋지게 나이 들어가시는 모습. 아유, 별 말씀도 없습니다. 네. 최근에는 봉하마을하고 서울을 오가신다고 들었는데요.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네, 전 뭐 한 10여 년 전에 봉화 쪽으로 이사를 가서 거기서 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일 있을 때마다 뭐 서울에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엔 또 이 대선판이고 하니까 또 제가 할 일이 있으면은 누가 부르면은 서울에 오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번에 이렇게 또 KBS 스튜디오에 와주셨는데 불려오실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예, 아주 오랜만에 왔습니다. 예, 자 지난달에는요 노사모 회원 800여 명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자 노사모에서 또 중추적인 역할을 해오신 만큼 자 노사모가 이렇게 지지 선언을 한 이유 뭐라고 좀 설명 주시겠어요? 뭐 일단 노사모는 지금 이제 조직이 없습니다. 해체가 되어 있고요. 네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이재명 후보 지지선을 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노사모를 하면서 사람들이 그때 노무현 대통령을 좋아하고 저런 정치인에 물을 주자 해서 시작한 것이 노사모였는데 대통령께서도 거기에 화답을 하셔서 시민들이 참여해서 각자 있는 자리에서 생활 정치하고 정치를 혐오하고 욕만 할 것이 아니라 당원도 돼서 당도 바꾸고 이런 것들을 주문하셔서 결국 참여 정치 문화가 확대되는 계기가 됐는데 그런 처음에 이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 우리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뭐 당연히 민주당의 뒤를 잇는 후보가 이재명 후보니까 그 지지 선언을 하자 하고서 급하게 핸드폰에 숨어있던 전화번호를 뒤져서 만났죠. 네. 원래는 더 많을 텐데 800여 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네, 그렇게 모였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시에 참여라는 말이 참 유행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지금은 뭐 거의 뭐 하여튼 이런 뭐 팬덤 문화라고 하나요?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나고 또 사실 거기에 피해도 생기고 뭐 정치인들이 그 팬덤 그런 조직들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이용하기도 하고 활용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네. 자, 심지어는 당시 정부 이름도 참여정부였었죠. 아주 그게 중요한 키워드가 됐죠. 예. 자, 최근에 보니까 또 이 배우 박혁권 씨
네. 한참 후배시잖아요. 네네. 이재명 후보 공개 지지 선언을 하기도 했는데 네. 자, 명배우님도 그렇고요. 이 문화예술인들이 대선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한다. 예. 이게 어떤 의미로 좀 해석해 주시겠습니까? 글쎄요, 이거는 저도 배우니까 우리 이제 최영께서 해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아전인수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네. 제가 정치에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을 때도 문화예술인들, 영화인들 뭐 이런 사람들 중에서 항상 이런 사회적인 이슈나 이런 것에 제일 먼저 발언을 하는 것이 상례였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게 왜 그럴까도 저도 그때 생각을 해보면은 네. 예술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그 현재 안주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새로운 거, 좀 더 나은 거, 다르게 쉽게 표현하면 진보적인 성향을 많이 띠게 되죠. 이렇게 고여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점에서 그 진보 쪽에 이를테면 정치적인 사회적인 이슈에 동참하는 예술 문화인들이 상당히 많죠. 네네. 박혁건 씨랑 뭐 몇 분들이 했다고 했는데 실제로 이거는 용기 있는 행동이죠. 겉으로 이제 이 땅에서 아직도 그 자신이 정치적인 의사를 표현한다는 것이 예술인들한테 짐이 될 수도 있는데 굉장히 용기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좀 격려해 주시고 무슨 뭐 저 배우가 무슨 저러죠 이렇게만 보시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저 술자리에서 누구 욕하고 누구 찬성한다 하는 거 그것도 다 사실 정치거든요. 그게 참여고 그런 한 의미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문화예술인은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 그렇죠. 조금 더 낫게, 조금 더 앞으로. 그래서 이런 발언을 하는 건 또 상례인데 짐이 된다. 사실은 정치 발언에다 불이익 보는 그렇습니다. 문화예술인이 국내에 많습니다. 아주 많죠. 그런데 뭐 미국 헐리우드 보면 제인 폰다나 조지 클루니나 브래드 피트나 막 미국 하잖아요. 같은 경우는 매번 자기 입장을 표명하죠. 대선 때마다. 그리고 일반 국민들도 당신은 누구냐 하고 표명하길 요구하고 그리고 또 그러면 또 그게 끝이고 그런 것이지 우리처럼 이렇게 어떤 지지를 표명하는 것에 대해서 낙인을 찍거나 이렇게 편을 나누는 현상은 덜하죠. 예. 낙인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 일요일에는요. 이재명 후보가 봉하마을을 방문했는데 우리 명배우님 만남을 가지셨다 이런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어떤 대화 나누셨어요? 아니요. 만남을 가진 건 하고요. 이렇게 스치듯이 이렇게 뵀습니다. 스치듯이 뵀고 그래서 한 10여 초 귀옛말을 나눌 기회가 있었죠. 그 정도입니다. 그 한마디 귀옛말이 중요했겠는데요? 힘들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물어봤고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정말 짧네요. 더 당당하게 건강 주의하세요. 뭐 이것뿐이었습니다. 힘들지 않나요? 더 당당하게 건강 주의하세요. 안쓰러워 보여서 그러니까 요즘은 서전 선거 운동 기간이라서 잠깐 소규모 이렇게 스피치를 할 경우가 있는데 음향 확성기를 못 쓰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그게 참 힘들어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매번 보면은 메타버스를 오래 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걱정되죠. 후보들이 그 강행군을 하고 그러고 그리고 또 저도 사실 목을 쓰는 사람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래서 잠깐 더 자세히 뭐 얘기하고 싶은데 그럴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제 기자분들도 많고. 아유, 저는 또 차담을 한 잔 나눠나 했더니 스쳤군요. 그냥. 전혀 아닙니다. 그럴 기회가 없습니다. 두세 마디를 나눴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를 찾아 흐느끼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당시 분위기는 좀 어떻게 느끼셨어요? 그것도 전 뉴스 보고 알았고요. 그 근처에 가지도 못했고요.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나중에 영상 뉴스가 올라온 것을 보고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제가 짐작하기에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느낌이 많으셨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은 그날 또 특별히 봉화를 오셔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를테면 남부 수도권 공약을 발표하시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역균형 발전에 이를테면 획기적인 정책을 발표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 지역균형 발전 계획이나 이런 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주창하신 이를테면 그런 것과 맥을 다 있고 노무현 대통령이 맨 먼저 그걸 실천하기 위해서 애를 쓰셨고 그것 때문에 당신이 퇴임 후에 거쳐도 이제 시골 지방으로 옮기신 그런 현상인데
그래서 대통령께서 가장 이루고 싶었던 동과 서, 남과 북이 다 이제 하나로 차별받지 않고 서로 공평하게 사는 세상을 원하셨다는 거를 이제 이재명 후보는 당신께서 이제 이루겠습니다 하고서 발표를 하는 자리니까 영호남 국회의원들을 다 불러 모아서 함께 묘소를 참배했는데 남달랐겠죠. 그리고 각오의 눈물이거나 계셨으면 하는 눈물이었을 수도 있고 뭐 그러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자, 영상으로 보셨고 느끼는 장면은 지금 추정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말씀하신 대로 이 민주당이 늘 그 꿈, 그 정신을 강조하는 이제 역대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도 그러셨고 이재명 후보도 뭐 충분히 이제 그럴 만한데 이번 대선이 조금 특이한 게 지금 윤석열 후보가요. 보수정당 후보인데 제주 강정마을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언급했고 눈시울을 붉혔어요. 노 전 대통령의 고뇌와 결단을 가슴에 새긴다 이렇게 얘기했고 또 안철수 후보도 노무현의 꿈이었고 모두의 희망인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계셨다면 안철수 후보가 하려는 일에 큰 응원과 박수를 보내셨을 것이다. 이렇게 인용을 하면서까지 노무현 정신을 강조하고 있어요.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노무현 정신 강조하면 좋죠. 아주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강조를 하셔서 좋죠.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뭐 아마 그 가셨던 자리나 이런 데들이 다 노무현 대통령과 관련이 있는 자리에서 그 자신의 그 지지율을 위해서 발언을 하시는 것이라고 뭐 정치인은 다 지지율을 위해서 발언하니까 강정도 그런 의미가 있고 하니까 그렇게 표현하셨을 거라고 보고요. 뭐 안철수 후보의 표현도 뭐 환영할 만한 일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한다 하면은 저는 제일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게 뭐냐면요. 노무현 대통령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민주주의 정치라는 것은 생각과 이상이 다른 사람들이 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합의점을 도출하고 그게 안 되면은 민주주의의 정치인 다수결을 통해서 정정당당하게 경쟁하고 그리고 그 결과에 승복하고 패자에게는 재도전의 기회를 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거를 잘 안 지키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리고 대통령께서 제일 싫어하셨던 것이 그 배신 행위거든요. 이를테면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정파를 배신한다거나 또는 정파의 이득을 위해서 자기가 이제까지 주장했던 신념을 헌신장처럼 버린다거나 이런 것들을 대통령께서 굉장히 싫어하는 기회주의 정신인데 요즘 정치판에 보면 그런 분들이 많아요. 많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은 노무현 정신을 계승한 것이 어떤 것인가 한마디로 정의할 수는 없지만은 다시 한번 곰씹어 볼 수 있는 그 정치인들의 행보고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고 노 대통령의 이제 유지를 따른다, 정신을 받들겠다라고 얘기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민주주의의 원칙 힘들 겁니다. 힘들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셨습니다. 이 최근에 말이죠 민주당이 이 고 김대중,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재명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영상을 SNS에 업로드했는데 이게 고인노동 논란에 휩싸였어요. 삭제했는데 이런 대목은 또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제가 여기 지금 와서 생방송 전에 원고를 보고 알았는데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전 잘 모릅니다. 못 보셨군요. 뭐 무슨 내용인지 제가 몰라서 말씀드리기가 그러는데 그러네요. 뭐 아마 심하게 표현을 했나 일부에서 보면은 문제가 된다 했나 뭐 잘 모릅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이제 고인의 영상이 이 딥페이크라고 해서 요즘에는 이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합니다 하는 발언을 하는 것처럼 만들어지죠.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미 돌아가신 대통령인데 그분이 나와서 얘기하는 지금 것처럼 이제 얘기했다. 후보를 지지하는 것처럼. 근데 뭐 아마 살아계셨으면 지지했을 것 같은데. 살아계셨다면 지지했을 것이다. 근데 이제 그 선거운동 방식에서 좀 과했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겠네요. 뭐 일리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각으로 볼 수 있으니까요. 아마 이제 보시는 또 유권자 국민마다 저마다 다른 이제 해석들을 하셨을 수 그런 있겠어요. 피곤함은 있을 겁니다. 유권자분들이 아니 또 갑자기들 왜 노무현이야 이러는 거. 저도 그런 인상을 받거든요. 왜 또 느닷없이 노무현. 평소엔 얘기 안 하다가. 노무현인가 이런
저도 네.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니까요. 예. 일반 국민 여러분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건 뭐 제1야당 후보나 어느 당 후보든지 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마 국민들이 알아채시지 않을까요? 표 때문에 한쪽에 숨어있는 한두 표라도 이렇게 하려는 아주 그 열정적인 노력이다 이렇게 보면 좋은 거죠. 뭐 네. 어떻게 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표를 쫓아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그분들이니까. 네. 표를 쫓아서 네. 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네, 각 그럼요. 후보들의 절박함이 있습니다. 자, 대선이 이제 D-29 한 달도 채 안 남았습니다. 이번 20대 대선의 중요성에 대해서 명 배우님 어떤 말씀 좀 청취자들에게 주고 네, 뭐 싶으세요? 한두 마디로 제가 정리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번 대선은 그 이를테면은 일반적으로 지금 뭐 정치 평론가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 보면은 네. 굉장히 좀 이렇게 그 네거티브나 이런 것들이 많은 그렇게 해서 좀 짜증 날 수도 있는 그런 비호감 선거다. 대선 이런 얘기 많이 쓰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이제 언론에서 그 점이 제일 그 포인트가 되고 그 점이 센세이셔널하니까 그 점을 자꾸 얘기하는 거죠. 네. 사실은 후보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나 정책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고 국민들이 들어보면 저런 걸 한다고? 그 이전엔 뭐 했는데? 이런 거 따져보는 것이 더 선택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는데 언론에서도 그렇지 못한 경향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네, 네. 재미있고 그래야 조회수가 높고 사람들이 많이 볼 거라는 기대 때문에 부정적인 뉴스가 판을 치니까. 선정적인 것들. 그래서 그것이 좀 강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대선과 다른 점은 이번에 이제 그 후보로 나온 일점은 제1야당 후보까지 윤석열 후보까지 네. 치면은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 네. 그다음에 제1야당의 당대표인 이준석 네네. 대표. 이 세 사람이 갑자기 등장하는 거 아닙니까? 갑자기죠. 네. 아마 네네. 일반 시각에. 다 우리가 영선 이렇게 부릅니다. 그게 보면은 이게 왜 저 사람들이지? 국회의원도 한 번도 안 해본 네네. 사람들이. 이거는 저는 지금 현재 정치권이 엄중하게 바라야 할 것이 예. 의회 정치, 지금 현재 정당 정치, 의회 정치, 정쟁만 일삼는 정치에 대한 경고가 아닌가. 그래서 그 의회 경험도 없는 어떤 의미에서는 신인들 그런 사람들을 전면에 내세우는 결과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이 점이 굉장히 포인트가 되고요. 뭐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이렇다면 이당 저당 이쪽 저쪽에 옮겨가는 형태가 많아요. 네네. 이건 참 국민들로부터 짜증나게 할 수도 있는 일이라서 뭐 그분들의 선택이니까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은 올곧게 자기 신념으로다가 일을 하겠다는 사람은 적은 것 같고 이런 붕당 패거리가 아직도 남아있다라는 게 국민들을 좀 짜증나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제 생각입니다만.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유, 이번 선거의 특징을 다 짚어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이 정치평론가 못지 아닙니다. 않으십니다. 아닙니다. 시간이 아쉽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지금 노사모의 전국 대표 지내신 명계남 배우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매주 화요일 여야 정당 출입 기자들과 정치권 취재 이야기, 특히 뒷이야기를 듣는 최평과 불사조 기자단입니다. 야당 출입하는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여당 출입하는 세계일보 최영찬 기자. 자, 오랜만에 두 분 같이 모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명절은 잘 보내셨죠? 네, 근데 토론회를 원래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네네. 토론회를 오늘. 하면은 아니요, 그때 이제 명절 때 원래 명절 31일, 때. 네, 그때 31일. 하면은 출근을 바로 하려고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결국 안 해서 안 했는데 그래도 또 집에서 대기를 하다 보니까 약간 애매하게 됐었어요. 쉰 것도 아니고 안 쉰 것도 아니고. 전 안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럼 푹 쉬었어요? 네. 최 기자님만? 그렇습니다. 그래요. 자, 지난주는 명절이 그렇게 훅 지나갔고 이제 평일이 왔는데 대선은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자, 어제부터 정치권에서 단일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자, 박 기자님 지금 이제 야당 출입하시니까 네.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 단일화 바퀴는 구르기 시작했습니까? 네, 일단은 꽉꽉 이제 안 구르도록 눌러놨던 게 네.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시간이 다가오다 보니까는 구르기 시작하는 그런 그림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 그러니까 좀 꽉꽉 눌러놨다라고 제가 표현을 드린 게 국민의힘의 상황을 좀 최근에 짚어보면 당 내분에 휩싸였을 때가 굉장히 있었잖아요. 그랬죠. 그때 이제 윤석열 후보하고 이준석 대표 간의 갈등이 있었는데 그거를 딱 봉합을 했던 게 지난달 초입니다. 네. 딱 초에 봉합을 했고 그 다음에 이준석 대표가 나서가지고 단일화에 대해서 거강꾼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하면 안 된다라는 취지로 계속해서 얘기를 네. 했단 말이에요. 아예 언급 자체가 나오지 않도록 일종의 단속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이라서 이제 막 당내 갈등이 봉합된 시점에서 이준석 대표 주장에 반대를 하면서 단일화를 꼭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기가 좀 어려운 구조였던 거죠. 네네. 근데 그랬는데 왜 그럼 이제 목소리가 좀 터져 나오기 시작하느냐? 결국에는 시점이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이제 대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고 그렇기 때문에 단일화 논의를 더 미룰 수 없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특히 이 지난달 초까지만 하더라도 이준석 대표의 주장을 전략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의원이 하는 얘기로는 굉장히 좋은 전략이다. 협상 들어가기 전까지는 단일화할 의지가 없다라는 걸 강조하면서 지지율을 높여서 결과적으로 나중에 실제 단일화를 할 때 협상력을 높일 수가 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준석 대표의 입장이 그것보다 생각보다는 더 견고한 것 같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생각이 없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들이 들기 시작하니까 단일화 논의를 좀 꺼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분위기도 좀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조급해지고. 네. 자, 때가 왔기 때문에 단일화 논의는 이제 할 수밖에 없다. 그동안 계속 단일화 뭐 하긴 할 건데 단일화 얘기를 먼저 꺼내는 쪽이 지는 쪽이다. 이런 얘기를 네. 했거든요. 근데 양쪽 다 지금 이제 강하게 아닌 듯 얘기를 해요. 자, 이태규 의원이 일요일 인터뷰에서 국민의힘에서 접촉해오는 의원들이 있다. 이준석 대표 표현으로 거강꾼들이 있다. 이 얘기인데 양당에 좀 물밑 접촉이 있어 보여요? 물밑 접촉은 저는 있는 걸로 취재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 물밑 접촉이라는 게 오피셜한 그러니까 공식적인 거냐라고 하면 그건 아닌 것 아니다. 같아요. 일단 오늘 여러 가지 단일화 관련된 보도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방금 전에 국민의당에서 입장을 내가지고 아주 강한 입장을 내놨는데 일단 뭐 김종인 전 위원장을 만나서 단일화 논의를 했다라든가 이런 취지의 보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김종인 전 위원장을 1월 달에 새해 인사차 만난 것은 사실인데 단일화 논의는 없었고 그 이외에 무슨 최재천 전 의원을 만나서 또 민주당 쪽하고도 논의를 했다 이런 보도도 있었는데 이런 건 일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을 했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으로부터 어떤 그런 단일화 관련된 제안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류의 보도는 다 오보다라는 그런 반박 입장을 내놨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덧붙인 게 좀 인상적이었던 게 허위사실 유포로 이제 법적 조치를 하겠다라는 그런 입장까지 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단일화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경 대응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재를 하다 보면은 공식적인 건 아니지만 물밑에서 접촉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그러니까 이제 공식 루트는 아닌 거죠. 다만 이제 한 이 PK 지역의 국민의힘 의원이 얘기를 하기로는 이제 그 지역 사람들이 지역에서 이제 뭐 당협위원장이라든가 여러 사람들이 있잖아요. 국민의당에도 지역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연락이 와가지고 단일화 얘기를 좀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물밑에서 접촉을 하고 있는데 다만 지금 안철수 후보도 그렇고 윤석열 후보도 그렇고 공식적으로는 단일화 논의할 계획이 없다라는 그런 입장을 내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나서서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그러나 물밑에서 논의는 살짝 오가고 있는 그런 정도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뭐 공식적으로 권한을 위임받은 그런 오피셜한 물밑 접촉은 아직은 없는 것 같다. 맞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보도가 딱 접촉했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준석 대표가 그분 자격이 없는 분이다. 그런 권한이 없는 분이다. 이렇게 또 딱 거두절미하기도 했어요. 자, 아직 공식적으로는 없다. 자, 중요한 건 이제 후보들의 의견입니다. 자, 윤석열 후보 입장이 나왔죠? 단일화에 대해서 처음으로. 네. 이제 요약을 해서 보자면 배제할 수는 없다. 이런 정도로 요약해서 볼 수가 있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의미인지에 대해서 좀 취재를 해봤는데 일단 윤석열 후보 입장은 기존보다는 조금 선회했다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기존 입장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윤석열 후보가 이제 정치 참여를 선언하고 이런 시점에서 보면은 그림 자체를 반문재인 연대 빅텐트를 치겠다 이런 그림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모든 사람들을 다 결집을 시키겠다라는 취지가 있었고 그런 취지에서 연결해서 보자면
당연히 단일화는 해야 되는 거죠. 네. 왜냐하면 가능한 모든 사람들을 다 참여시켜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위원회를 만들 때도 그런 취지로 많이 만들었었고요. 네. 그런데 이제 그리고 실제 경선 과정에서 단일화 필요하다는 입장을 윤 후보가 얘기하기도 했었고요. 근데 지금 상황은 좀 바뀐 게 배제할 수 없다라는 정도는 어떤 의미냐라고 물어보니까 절실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일단 지금 당내에서 뭐 여의도 연구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여론조사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네. 좋게 나온다라 그래요. 그러니까 자력으로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고 보고 네. 있는 거고요. 그리고 단일화를 하게 되면 일종의 리스크를 마주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어떤 협상 과정이 필요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때 이거 주고 저거 받고 이런 과정에서 분명히 잡음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또 네. 그걸 조율하는 과정에서 또 후보의 리더십이라든가 역량이 또 평가받을 수밖에 그렇죠. 없고요. 그러니까 굳이 그런 리스크를 지면서 가야 되느냐 이런 지적이 한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조언하는 그룹에서도 설령 단일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지금 바로 단일화를 할 시점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단일화 효과를 극대화시킨다라는 측면에서 네. 봤을 때 정무적인 판단으로 봤을 때 지금 하면 선거까지 한 달이라고 하면 짧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길잖아요. 길다. 한국 정치에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라고 봤을 때요. 그래서 오히려 단일화 논의가 아주 본격적이고 그리고 눈에 잡힐 정도로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 시점은 2월 말이나 3월 초 정도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 흘리는 정도의 그림일 뿐이지 실제 진짜 움직임은 그때쯤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선거에 관측들도 직면해서 네 예. 있습니다. 아, 이게 참 쉽지 않아 보여요. 왜냐하면 또 뭐 한 주, 두 주 이 단일화에 다 이렇게 또 몰입이 돼서 뉴스가 쏟아졌는데 마지막에 결렬 그러면 또 이것도 마이너스 충격파가 크거든요. 네. 자, 이준석 대표가 오늘 아침에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 시사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소위 단일화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좁은 의미에서 여론조사 방식의 단일화를 의미합니다. 근데 지금 안철수 후보가 놓인 처지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그런 방식은 가당치가 않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뭐 어떤 판단을 내릴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저희는 뭐 안철수 후보 측이랑 직접적인 소통을 하고 있지 않지만은 여론조사 방식의 단일화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는 전혀 고민하지 않고 있다. 네, 자 여론조사 방식은 가당치가 않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럼 여론조사 말고 무슨 방법이 있는 거지? 근데 요거는 좀 윤석열 후보 얘기랑 일맥상통하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뭐 다른 방식보다는 후보 간의 이야기가 되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후보 간 담판 방식이냐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자 그런데 이준석 대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자강론이 전략적인 게 아니라 정말 그냥 단일화 없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런 취지로 들려요. 네. 그런데 당내에 이른바 이준석 대표가 지목했던 윤핵관들은 단일화를 원하는 의원들도 많다. 이런 또 보도도 있어서 이준석 대표와 윤핵관 이 내부 갈등 또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네, 변수가 충분히 되고 있고 저는 이미 변수가 됐다라고 이미 보는데 변수가 됐다 당내에서. 네, 아까 제가 단일화 논의 자체가 상당히 꾹꾹 눌려 있다가 좀 뒤늦게 터져 나오는 그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때가 됐으니까 이제 터져 나오는데 그렇게 꾹꾹 눌려 있었던 이유도 사실은 이준석 대표와 이제 이준석 대표가 지목한 그런 윤핵관과의 갈등 때문에 그렇게 눌려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드렸던 설명이 이준석 대표랑 겨우겨우 갈등을 봉합을 했는데 이준석 대표가 그 다음에 제일 하지 않겠다라고 한 게 단일화인데 그때 윤핵관들이 나서서 단일화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다시 전면전이 벌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당내 지지율이 완전히 흔들릴 수밖에 없고 또 이준석 대표로서도 너무 큰 부담이고 윤석열 후보로서도 부담이기 때문에 이게 지연이 됐던 거죠. 근데 이제 지금 상황에 와서 한 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표출되기 시작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 여전히 일부 변수는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준석 대표가 어느 정도로 강하게 나오느냐 이거를 좀 지켜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극단적인 예로 예전에 2차례 파업을 했다라고 비유를 하자면은 3차 파업으로 간다 그러면 굉장히 국민의힘으로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후보가 일종의 그런 발언도 한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이 여론조사 외에 다른 방법을 제시한 것이기도 하지만 후보와 후보 간에 할 얘기라는 식으로 딱 선을 그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의 의견 같은 것들은 조금 자제를 해달라는 그런 취지가 될 수도 있고 즉 이준석 대표가 너무 과도하게 나서는 걸 막겠다라는 그런 의도도 좀 깔려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국민의힘 내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어느 정도 강하게 나오느냐 이걸 제일 우려를 하면서 계속 조율을 하면서 가는 과정일 것 같은데 다만 좀 취재를 해봤을 때는 전체적인 분위기는 일단 이준석 대표가 예전처럼 강하게 나오진 않을 거라고 봐요. 네.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미 코너에 많이 몰려 있고 예. 그때 다시는 이제 떠나지 않겠다라는 그런 취지의 네.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입지 자체가 조금 이 끝자락에 있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반복하기가 어려운 거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준석 대표도 고사 작전을 원하는 것이지 무조건 뭐 단일화는 안 된다 이렇게만 볼 수는 없다라는 의견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를 생각해 보면 결국 단일화를 하기는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단일화는 필요 없다라는 이런 메시지를 계속 던지면서 결국에는 역전해 나가는 그런 그림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때처럼 정도의 그림을 만든다고 하면은 이준석 대표가 거부를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들 합니다. 당시에는 이제 김종인 당시 비대위원장이 그 그림을 만들었는데 이준석 대표는 대표가 되기 전후에서 그 서울시장 재보선 때 김종인 방식이 옳았다 얘기를 또 오래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자, 지금 불사조 기자단 시작하고 이제 10분이 지나가는데 우리 최영찬 기자님 아주 심심해하고 있습니다. 최영찬 기자님 제가 최근에 SNS 열심히 보고 있는데 정치부 기자 아니고 스포츠 기자 아니야? 지난밤에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과연 단일화를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면서 우리라고 못할 게 뭐 있냐라는 식으로 굉장히 가능성을 열어놨거든요. 정말요? 예, 뭐 그러니까 제스처가 아니고 제스처 정도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결국 후보의 결단이 중요하잖아요. 네네, 그렇죠. 지금 안철수 후보를 굉장히 이준석 대표가 심기를 건드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안철수 후보가 정말 윤석열 후보와 이렇게 합치는 걸 원할까? 라는 틈새가 있을 거라는 분석이 있어요. 감정적으로 틀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진심으로 하고 싶으면 단일화든 뭐 공동 연대든 뭐 통합 정부든 이런 걸 하고 싶다면 수면 아래서 조용히 움직이는 게 맞다. 떠들썩하고 요란하게 한다고 그게 되겠냐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질문을 던집니다. 저희가 이제 뭐 기자회견이든 뭐 법자리에서든 취재할 때 이제 던지는데 여기서 이걸 우리가 언급을 해버리면 이건 수면 위가 된다. 수면 아래서 하는 건 정말 조용하지 않겠냐. 우리가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다. 이런 거라서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러니까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고 제가 조금 더 취재하기로는 그 선대위 이제 특보단이라고 있습니다. 특보단. 뭐 정성호 의원이랑 뭐 문진석 의원 이런 특보단이 있는데 정성호 의원이 특보단장이죠. 네. 특보단이 조금 자유롭게 움직이는 편이고 실제로 국민의당 쪽에 있다가 오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계속 접촉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권은희 의원 쪽은 민주당과 약간 조금 더 접촉이 있는 것 같고 원내대표인데 이태규 의원 쪽은 국민의힘과 좀 접촉이 있는 것 같아서 양쪽과 이제 타진을 해보다가 계산기 두드려보고 뭔가 더 얻어내기가 많은 곳에 같이 하지 않겠냐 이런 뭐 전망도 나오고 양쪽 라인이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보고는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가능성을 따지면 사실 윤석열 후보 쪽과 더 높은 건 사실 부인하기는 어려워서 양쪽 다 야당 후보고 그렇습니다. 야권 후보고 이제 정권 교체를 목표로 걸고 있으니까. 자, 그런데 지금 이 최 기자님 얘기까지 듣고 보니까 안철수 후보는 아주 흥미로운 얘기를 했어요. 여야 모두를 비판했는데 공개적으로 언론에 대고 떠들어서 단일화 되겠느냐. 직접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것도 공개적으로 단일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진정성이 없다. 근데 지금 민주당 쪽 내부 얘기가 그렇게 흘러나왔다면 자, 언론에 대고 단일화합시다 하면 이게 일종의 우리도 못 갔겠지만 저쪽으로 못 가게 하는 이 균형 외교 전략이다 얘기할 수 있는데 수면 밑에서 뭔가 움직임이 있어 보인다면 그럼 안철수 후보가 이걸 이제 진정성으로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이태규 의원이 뭐 야당 접촉하고 있다. 권은희 원내대표가 혹시 여당 접촉하고 있다고 한다면 박 기자님이 느끼시기에 어느 쪽이 더 긴밀해 보여요? 지금 국민의힘은 아까 쭉 분석해 주신 대로 이준석 대표 입장도 있고 조금 제약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일단 근데 제가 취재하기로는 이 권은희 원내대표가 민주당 쪽하고 접촉을 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확인이 안 되고 다만 아까 최영찬 기자님이 얘기하신 내용 중에 이태규 의원이 국민의힘과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은 이제 취재를 했을 때 많이 나온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이태규 의원하고 윤석열 후보가 관계가 좀 있다라고 합니다.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는 대체로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통로가 될 수 있다라고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관계 정도는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최영찬 기자님이 얘기해줬던 것 중에 좀 인상 깊었던 게 이제 민주당이 좀 관심이 많을 거라고 보는데 저도 이 부분은 좀 그렇게 보거든요. 왜냐면은 지금 지지율을 보면은 큰 차이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조금 앞서거나 오차범위 내 약간 상승하거나 이런 정도의 그림인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위기감이 크고 국민의힘에서 상대적으로 좀 덜 불안해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때 예전에 국민의힘이 내용을 겪었을 때 그때 국민의힘 지지율이 막 떨어지고 민주당 지지율이 올랐지만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오르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그걸 보고 굉장히 기대를 걸고 있는 거예요. 저 이상은 올라갈 수가 없다. 그럼 결국 이걸 이 자체적으로 이 지지율을 뒤집을 수 있는 유일한 동력이 바로 단일화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당에서는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가 어려운 것은 사실인데 여태까지 과정을 봤을 때 성공만 해놓는다면은 정치권이 자체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동인 중에는 거의 유일한 파급력이 있는 동력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집중을 하지 않을까 이런 좀 관측은 해봅니다. 반면에 또 민주당 입장에서 만약에 느닷없이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면 큰일이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약간 이제 오차범위 내에서 열세이기도 하고 추격자의 입장을 막 취하고 있는데 그럼 이제 더 큰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거 앞으로 단일화 논란 지켜봐야 되는데 삼각구도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 야권 내에서의 단일화 문제만이 아니라 또 이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이 김동연 후보와도 단일화할 수 있다. 이런 분위기가 또 뜨면서 단일화 이슈가 조금은 다각적으로 움직일 것 같고요. 자, 다음 이슈로 가보죠. 요거 뜨겁습니다. 자, 두 분 어제 좀 정치 얘기 아니지만 분노의 쇼트트랙 판정. 최 기자님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이제 그 스포츠부를 3년 평창 올림픽을 마치고 정치부로 와서 하셨었구나. 평창 때는 스포츠부 현장에 있었습니다. 동계 올림픽 현장에. 네, 네. 아이덴티티가 그쪽에 좀 강한 편인데. 네. 그러니까 홈 이점은 어쩔 수 없는 게 분명히 있긴 합니다. 홈 이점은 존재한다. 네, 부정할 수는 없는데 다만 너무 그냥 올려주더라고요. 드러내놓고. 네, 드러내놓고 중국 선수들 이제 메달 다 딸 수 있게끔 올려주는 게 너무 좀 과했고 국제빈상연맹이 주로 관할을 하거든요. 네. IOC가 총괄을 하긴 하지만 너무 좀 심했다 싶긴 한데 어쨌든 우리 선수들의 현장에서는 그 분위기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선수들이 좀 이것 때문에 지레 포기하거나 그러지 말고 조금 더 힘을 내서 그 4년 동안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좀 잘 좋은 성과를 거두고 금이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량 발휘를 하고 금이 환영했으면 좋겠다. 네. 홈 어드밴티지의 아픔이 우리에게 일부 있을지라도 여기 스포츠부를 3년 했다니까 감정이입이 잘 되실 것 같고. 박 기자님. 스포츠에 크게 몰입하실 것 같진 않은 느낌인데. 어떻게 아셨어요? 어떻게 느끼셨어요? 근데도 저도 몰입을 했습니다. 몰입을 했어요. 그냥 저는 그냥 시청자 입장에 너무 화가 나고 답답하더라고요. 특히 몰입 안 했다 그러면 지금 청취자분들이 분노해. 아니, 정말 몰입이 됐고. 그리고 그냥 국제사회에서도 나름대로의 상식선이랄까요? 그런 것들이 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전혀 안 지켜지는 것 같고 또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좀 답답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좀 들었습니다. 답답하다. 자, 지금 최 기자님 얘기를 아까 들으면서 그래 우리나라 국민들이 느끼기에 스포츠와 정치에 또 공통점이 있지 하는 생각이 또 이렇게 얼핏 미치기도 하는데 지금 어쨌든 이게 대선판에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약간 많이 변수가 될 수도 있겠다 하는 느낌이 어제 확 든 게 뭐냐면 이미 개막식 때 한복 논란이 있었고 여야 모두 비판에 나섰는데 지금 국민의힘은 반중 정서에 좀 기대고 있다. 이런 평가들을 일부 했었어요. 자, 동계올림픽이 대선에 영향 줄까요? 이게 지금 20일까지 하거든요. 네네네. 그때까지는 그래도 좀 분위기가 많이 더 격앙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격앙될 이게 수 있다. 단순히 뭐 쇼트트랙뿐만 아니라 다른 또 종목 어디서 뭔가 터질지 모르기 이제 때문에 초반이에요. 네, 그런 게 있는데 어쨌든 그래도 일단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국가 지도자 대선을 뽑는 자리에서 반중, 혐중이라고도 하죠. 혐오, 중국 혐오. 그런 것에 기대서 편승하려면 그게 또 옳은 자세인가라는 좀 물음을 던지기도 하고요. 외교 문제도 있으니까. 근데 물론 문재인 정부 뭐 청와대든 외교부에서 자꾸 그 중국과 관련해서 뭐 할 말을 하지 못한다는 20대 30대 비판 여론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은 그래도 할 말은 하겠다. 그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분명히 뭐 차이나 리스크라고 말하던 요소 수사세 때 이번에도 굉장히 빠르게 입장을 내면서 국민적 그 분노에 같이 공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재명 후보가. 그런 면에서는 우리는 새 이재명 정부는 뭐 여당 같은 여당이지만 할 말은 하겠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악영향을 미칠 거를 최소화한다는 그거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악재일 수는 있는데 그 타격을 영향을 최소화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좀 약간 오늘 조금 전에 방금 전에 윤석열 후보도 입장이 나왔거든요. 입장 나왔어요? 계속 입장이 안 나오다가 이제 요번 판정 사태에 대해서 입장이 나와가지고 봤는데 좀 인상적으로 본 게 중국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이 없었어요. 없어요. 근데 물론 우회적으로 비판을 하긴 했는데 내용을 좀 전해드리면은 우리 선수들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어떤 공정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많이 실망하지 않았을까 걱정이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공정 문제를 부각하면서 중국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긴 했는데 직접 거론은 안 했거든요. 이제 이거를 이 선대본부 관계자가 전달하면서 메시지가 너무 좋지 않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소위 말하는 이제 중국을 싫어하는 그런 정서를 활용하고 있다라는 비판을 오히려 역이용을 해가지고 중국을 직접 비판하지 않는 그런 전략을 오히려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런 비판을 받다 보니까 할 말을 오히려 하겠다. 좀 중국을 비판적으로 나섰고 이런 것들이 좀 차이를 보인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네요. 오히려 이제 반중 정서를 자극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야당 후보가 비판을 받으니까 굉장히 좀 우회적으로 또 본인의 이번 대선 키워드기도 하죠. 공정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제 우회적 비판을 했고 오히려 또 여당 후보는 정부와는 다르게 정부는 지금 외교적으로 또 복잡한 생각이 있겠지만 아직 집권한 게 아니니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제가 아침에 안철수 후보가 내놓은 메시지를 봤는데 핀트가 약간 아쉽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놓고 그냥 계속 중국 비판 이렇게 가요. 근데 자세히 또 팩트 체크를 하면은 중국에 뭐 오심을 한 게 아니라 그 국제 빙상 연맹 측에서 그렇게 중국을 위한 홈 어드밴티지를 너무 강하게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분노하는 감정은 아는데 그렇다고 중국 너네 메달 내놔라 뭐 이렇게 하는 거는 너무 과잉대응한 건 아닌가. 좀 그런 면이 있고 어쨌든 직설적 대응이 좋은 것인가 이건 조금 이제 또 국민들의 판단을 지켜봐야겠죠. 네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 이재명 후보 관련 일인데 어제 이 제사 음식 준비 또 관용차 사용에 대한 JTBC가 새로운 보도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혜경 씨 과잉 의전 논란 때문에 명절부터 계속 좀 곤혹스러운 상황이었잖아요. 자, 지금 민주당은 어떤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만 해도 정말 약간 전의를 상실한 분위기가 있었어요. 명절에 하필 큰일 났다. 악재가 터졌고 명절 이후에 계속 나오니까 뭐 소고기 관련 의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분위기가 정말 안 좋았는데 일단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아물어지는 것 같다가 뭐 일부 좀 직책을 가진 분들이 자꾸 가짜 뉴스를 뭐 SNS에 올렸다든지 좀 너무 과잉 대응해서 메신저를 공격하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좀 당내 굉장히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긴 하거든요. 어쨌든 입장이 좀 갈려 있더라고요. 당내에서도. 근데 지금 후보도 그렇고 선대위 공식 입장 차원에서는 굉장히 이 부분은 계속 불찰이었다. 사과한다. 이렇게 나오곤 있거든요. 근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막 엄청 우려했던 것만큼 빠지진 않았어요. 그런 점을 밀어볼 때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생각보다 그 유권자들이 윤석열 후보든 이재명 후보든 도덕성에 대한 기대는 조금 낮은 것 같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도 이미 그런 점을 많이 내려놨고 유능함, 실력. 지금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거는 도덕성에 기대하는 게 아니라 사실 정말 그 국정을 운행하는 그 경륜과 그 실력 이런 것에 그 기대감이 있지 않겠냐 이런 거를 더 강조하려는 움직임입니다. 선거와 인물마다 이제 집중과 선택 전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단점을 보완하려고 해도 답은 없으니 오히려 강점을 더 부각하자. 그렇습니다. 뭐 이런 전략들. 이건 양쪽 다 어느 정도는 또 그런 측면이 이제 보이는 대목들이 있어요. 자, 지금 설명절 이후에 이 악재 이재명 후보 측에 지금 일단은 예상처럼 크게 타격을 받지는 않고 가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이제 읍소 전략인데, 근데 또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이 아닌 건 아니다 팩트 체크를 일부 하고 있죠. 그렇긴 한데 그 팩트 체크라고 나온 것 중에서도 좀 잘못된 부분들이 있어서 선대위 이제 공보단이 이제 공식 대응을 하거든요. 좀 굉장히 난감해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또 당내 막 선배들이고 당내 인사들여서 이걸 자제를 시키고 싶어도 좀 못하는 게 있어서 오히려 조금 난감해하는 게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에서 확인을 한 후에 공식 대응 때까지는 그분들이 또 좀 자제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입장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토론 무상과 11일 토론으로 합의되는 과정에 또 복잡한 일이 있어서 궁금한 게 많은데 시간이 다 돼서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주를 또 기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봉 경향신문 기자, 최영창 세계일보 기자와
불사조 기자단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시사본부 매일 이 시간 청취자분들께 드리는 깜짝 간식 선물 오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냥 매운맛이 땡기죠. 매운맛. 화도 나고 매운 라면 바로 그 컵라면입니다. 자, 코너 들으시면서 문자로 의견 주시는 청취자분들께 쏠 거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드는 샵 9730으로 의견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원래는 오늘 IT본부 예정된 화요일이지만 이 이어지는 쇼트트랙 편파 판정을 진단해보는 시간을 긴급하게 마련했습니다. 자, 이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 이관왕이자 KBS에서 진선유 위원과 아주 재미있고 수준 높은 쇼트트랙 경기 해설을 들려주고 있는 이정수 해설위원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이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 쇼트트랙 중계 보고 밤새 분노하신 국민들이 참 많습니다. 네. 오늘 이정수 위원님께 하나하나 좀 확인받으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네네. 남자 1000m 준결승 1조 경기 앞서가던 중국 선수 둘을 한 번에 제치면서 정말 매끄럽게 제쳤다 이렇게 눈으로는 봤어요. 1위로 네네. 결승선 통과한 황대현 선수에게 페널티를 부과했는데 이거는 새 규칙이라도 생긴 건가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새 규칙이라기보다 항상 비슷한 선에서 규정이 그냥 조금씩만 좀 강화되거나 변경되는 정도거든요. 네네. 근데 황대현 선수는 그 새롭게 뭐 정해지거나 바뀐 부분에 있어서 아예 컨택이 이루어지지가 않았어요. 중국 선수하고도. 네네. 추월을 할 때 부딪힘이 아예 없었기 때문에 맞아요. 네. 일단 그건 되게 깔끔한 추월이었었거든요. 누가 봐도. 네. 그래서 만약에 황대현 선수가 그 1번에 달리던 런즈웨이 선수와 2번에 달리던 중국 선수 그 사이에 꼈더라면 네. 부딪힘이 있어서 아마 실격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아마 높았을 거예요. 네네네. 근데 황대현 선수가 그 런즈웨이 선수가 그 인코스로 깔끔하게 추월을 했거든요. 네. 그 간격 사이 찬스 틈을 보고. 근데 사실 그 부분은 정말 저도 누가 봐도 실격 사유가 아닌데 실격이 받은 거에 있어서는 진짜 그거는 명백한 오심인 것 같거든요. 네네. 아휴, 이 전문가인 이정수 위원님도 이게 우리 비디오 판독이라는 게 있는데 그 장면을 계속 또 국내에서도 다시 틀어주니까 저도 보고 또 보고 한 10여 번 본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중국 선수의 손이 우리 황 선수의 뭐 다리에 약간 뒤에서 접촉하는가 하는 듯한 대목은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야 이렇게 깔끔하게 빠져나갈 수가 싶을 정도의 장면인데 왜 실격이냐. 사실 그 장면은 전 세계 어느 쇼트트랙 선수나 팬분들이 봐도 그거는 극찬할 만한 기술을 선보인 거거든요. 만약에 관중들이 있었더라면은 엄청난 함성 소리를 들을 수 있었을 겁니다. 와 했을 텐데. 네. 자, 위원님 그런데요. 바로 이어진 2조 경기에서 또 석연치 않은 판정이 나옵니다. 이준서 선수에게 2위 자리를 내준 헝가리 선수가 넘어지는 과정에서 자, 우리 선수의 레인 변경 반칙이 이루어졌다. 실격 처리가 된 건데요. 약간 접촉하는 모습이 여기선 또 있긴 있었지만 이 선수는 정상적으로 마킹한 거 아니냐 싶었는데 요 대목은 또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아직까지 지금 현역 선수로 뛰고 있거든요. 네네. 저도 예전에 레인 변경에 있어서 실격을 받은 경우가 있었는데 네네. 사실 이준서 선수가 직선에서 레인 변경을 한 실격 사유랑 제가 예전에 선수 시절 때 당했던 그 실격 사유랑 너무 달라요. 이준서 선수는 왜냐? 이미 샤오왕 선수를 인코스를 깔끔하게 제꼈고 추월을 했고 네네. 그 추월한 이준서 선수는 다음 코너에서 무조건 샤오왕 선수가 인코스로 추월할 걸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선수도 추월을 하고 나서 그 이번 자리를 지키려고 항상 인코스 다음 코너 인코스 코너를 커버를 항상 하는 게 몸에 배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준서 선수가 첫 번째 블록부터 마지막 7번째 블록까지 굉장히 붙어서
진행을 했어요. 코너 레이스를 하면서. 진행을. 네. 예, 그래서 샤왕 선수는 블록 7번째에서 이미 마킹이 끝난 상황이거든요. 아, 네네. 그래서 이준서 선수는 마킹이 끝난 상황에서 오히려 이제 직선에서 정말 미세하게 인코스로 살짝 조금 들어오는 모습이 있었는데 그거는 샤왕 선수와의 7번 블록에서 이미 이준서 선수는 7번째 블록에서 그 마킹이 이미 끝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실격 받을 확률이 제로입니다. 아, 제로다. 그러니까 지금 네. 아까 황 선수에 이어서 이준서 선수 판정도 문제가 있다. 우리 전문가로서 네네. 현역을 뛰시기도 하고 해설도 네. 하시는 이 위원님도 그렇게 보셨는데, 자, 이게 어떤 스포츠든지 심판 판정, 오심도 경기의 한 부분이다. 이런 말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좀 납득되지 않고 분노감이 드는 게 도 넘은 판정들이 늘 중국 선수가 다음 라운드로 진출하지 못하거나 불리해 보일 때 반복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겪은 일뿐만 아니고 2000m 혼성 계주에서는요, 미국 팀이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탈락을 했고 중국이 결승에 올라갔고, 남자 1000m 결승에서는 헝가리 선수가 1등으로 들어오고도 페널티를 받아서 금메달을 놓쳤고. 자, 그럼 이게 홈 어드밴티지 얘기는 우리가 종종 합니다만 좀 심한 것 같은데 어떻게 느끼세요? 사실 우리나라 선수들도 그 부분에 있어서 아마 많이 생각을 하고 경계를 했을 거예요. 네. 근데 이 정도일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것 같아요. 어느 선수도. 한국 선수도 이 정도일 거라고 상상도 못하고 아마 헝가리 선수도 이 정도라고 상상을 못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이게 올림픽이 맞나 싶을 정도로 되게 대부분 국민들이 지금 다 이게 올림픽 네. 맞느냐 이런 얘기하고 있죠. 사실 어느 정도의 빌미는 미세하게는 있어요. 네. 아예 없을 정도는 아닌데 네. 사실 모든 게 심판 재량이기는 한데 사실 안 져야 하는 상황이 좀 많은 상황에서 준 거기 때문에 네. 꼭 져야 될 선수를 안 주고 안 받아야 될 선수를 주니까 이게 조금 말들이 많아지는 맞습니다. 거거든요. 맞습니다. 심판 이 판정이 부분에 있어서는 예, 번복도 사실 어려워요. 이미 번복은 심판이 어렵다. 판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네. 다만 이제 걱정인 거죠. 걱정이다. 4년 동안 열심히 피땀 흘려 준비한 선수들이 네. 올림픽을 위해 어렵게 참가를 했는데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심판 판정으로 인해 이 4년 동안 준비했던 게 물거품이 됐다는 그 마음가짐이 그 누구보다 힘들 거는 선수들의 몫이거든요. 자, 그 부분이 되게 안타까운 것 같아요.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지금 빙질에 대한 또 문제 제기도 있고요. 그리고 또 중국 선수와 연이어 충돌하면서 쓰러진 선수가 우리 박장혁 선수 왼손 부위 찢어졌고 11반을 꿰매는 이제 치료를 받았다고 하는데, 자, 말씀하신 대로 4년간 정말 열심히 준비한 선수들입니다. 국가대표 이 태극기 마크를 달고 이 타국에 가서 이렇게 이제 경쟁을 벌이는데 예상치 못했던 불합리한 이제 조건들과도 지금 싸워야 되는 상황이에요. 아직 많은 나날 경기를 남겨둔 우리 선수들에게 선배로서 한 말씀 주신다면요. 사실 제가 지금 현재 대표팀 소속으로 베이징 올림픽에 참가한 선수들하고 같은 팀 소속이기도 했었고 네. 같이 훈련도 했었던 선배로서 사실 모든 걸 알거든요. 이 선수들이 얼마나 정말 네. 열심히 고생을 하고 준비를 했는지. 그리고 사실 이런 판정에 있어서 누구보다 억울하고 침울한 선수들인 것 같아요. 지금 네. 상황이. 근데 제가 아는 선수들은 이런 거에 있어서 절대 굴복하지 않고 이기소침하고 절대 나약한 멘탈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정수 위원님의 이 안타까운 전가를 끝으로 여기서 정리해보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당첨자는요 게시판을 통해서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12시 20분 찾아뵙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